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는 이현입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신경외과 의사고요. 2년 전에 은퇴를 해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스타트업을 하나 하고 있고, 또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또 월급쟁이도 하고 있고, 교수로서 아직 연구활동도 하고 있고, 국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맡은 제목이 기술과 의학의 역사 및 동향이라는 다소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주제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약간 역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의학의 역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보해 왔나 앞부분에는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뭐가 우리 의료계의 문제인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거나 할 때 좀 아이디어도 생기시고 도움이 좀 되리라 생각하고 제 나름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관점이든 아니든 역사라는 건 약간 선사시대부터 미래까지 쭉 항상 이어지는 건데, 하여간 고인돌 시대부터 제가 의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시대마다 특징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의학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의학이 무슨 따로 떨어져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삶의 일부로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시대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런 시대에는 사실 우리네들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이 뭐 얘네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녀석들도 나름 병이 나면 이렇게 이마도 쓰다듬어 주고 눈도 까디집어 보고 뭐 우리 의사들이 하는 일도 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또 뭐 이렇게 상처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절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이 시절에도 요번 조상님 손에 들려있는 것처럼 인류는 도구를 사용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한 10만 년 전서부터 사용했다고 하는데 뭐 그때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어쨌거나 옛날 유적지에 보면 이렇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뇌수술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경외과 의사라서 제가 뇌수술 하는 사람이라 이걸 예를 들었는데 놀랍습니다. 어쨌거나 뇌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뇌에 접근해 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경이롭죠, 정말. 이거 실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법 정확하게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래도 기록이 남아있는 시절은 이제 이 시절이라 BC 한 4,000년쯤 되는 이 시절에 보면은 제가 이거 실제로 가서 봤는데 이렇게 수술 도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수술 도구고 이렇게 폭경 수술을 한 기록이 아주 방법까지 요즘 하는 방법하고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폭경 수술한 기록이 벽화에 이렇게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한 4, 5천 년 전에. 그리고 이런 수술 도구죠. 이것도 상당히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와서 이런 수술 도구를 사용했는데 갈수록 제법 정교해져서 뭐 요즘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건 요즘도 쓰거든요. 이것도 쓰고. 이제 외과 말고 이제 내과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을 개발해서 먹이고 뭐 이랬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있다고 믿고 약들을 줬어요. 이게 천식 처방전입니다. 파피루스에 남아있는 천식 환자들한테 이런 것을 먹이면 된다 하고 처방전, 제일 오래된 처방전이에요. 이 당시도 이렇게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이게 마술인지 의술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재료와 물질들을 모아서 칵테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먹이고 사고도 많이 쳤겠죠. 예. 그리고 나름 열심히 기록들을 해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치운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반응도 살피고 기록을 해놨다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죠. 음. 이거는 티베트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아주 옛날에. 예. 이걸 보면 벌레들하고 이 벌레들이 먹는 풀, 또 새가 먹는 풀, 새가 먹는 벌레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그것들이 각각 우리 몸 질병에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 옛날에. 그림도 그려놓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양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이제 문화의 그 말하자면 중심이 옮겨가죠. 예, 이집트에서 옮겨가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입니다. 예, 이분이 거의 뭐 서양 의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놀랍게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요즘 많이 찾잖아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당뇨를 약안 먹고 라이프 스타일로 고치네, 만에 고혈압도 고치네 이러고 있잖아요. 암도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해서 고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이 양반은 거기에 아이디어를 갖고 개념이 있었어요. 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구나. 아주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의학에 상당히 조예가 있어서 마치 그 동양의학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간에는 뭐가 되고 뇌에는 뭐가 되고 하여간 이렇게 마치 그 오행설 같은 거 장기를 동양의학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분이 갈레디인데 이제 우리 의사들이 해부학 배울 때 꼭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혈관 이런 걸 뇌혈관까지 다 그래서 이름도 붙여놓고 해부를 다 해놓으셨어요. 베인 오브 갈레디라는 건 아직도 저희들 해부학용어로 쓰고 있는 뇌 속에 있는 베인입니다. 이렇게 다 그림도 그려놓으시고 물론 동양의학도 동양의학 나름대로 이렇게 해부도도 그리고 병혈도 그려놓고 나름 또 동양의학은 동양의학대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뭐 지금처럼 동서양이 교통이 활발한 때가 아니라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도구마를 가지고 도메인 날레지를 쌓아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옛날 고대 페루인들이 잉카인들이 막 하던 수술을 이제 중세 서양인들이 간지로 환자한테서 고친다고 이제 뇌에다 구멍을 내는 시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남미 원주민보다 한 천몇 배 늦었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피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나쁜 피를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병이 나면 피를 뺐어요. 네, 피를 흘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은 잘 안 통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요즘도 이제 나쁜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시죠. 이거는 이제 아랍인들이 그려놓은 해부도입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그렸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또 뇌 해부도도 있긴 한데 그건 솔직히 그 당시 현미경도 없고 염색약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시신경을 갖다 그려놨는지 저희들도 신경외과 의사들이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그려놨습니다. 사실은 유럽은 이집트에서 그리스 로마로 갔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약간의 암흑 시대를 몇백 년 거쳤죠. 그 당시에는 지식의 중심이 아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서 의학이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쓰는 현재 화학이나 의학 용어 중에 알자 들어간 말들, 알데하이드, 알코올 이런 말들은 다 아랍 말입니다. 예. 실제로 이슬람이 병원을 서양보다 더 먼저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중세에 벌써 종합병원을 갖고 있었어요. 서양 병원 종합병원이 생긴 건 나폴레옹 시대 때 처음 생겼습니다.
이슬람은 벌써 중세에 벌써 종합병원을 갖고 있었고요. 이분은 유명한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랍의 장수 왕 살라후딘입니다. 살라딘인데 이 살라딘이 이제 십자군을 무찔렀죠. 그 당시에 이 양반이 싸움만 잘한 게 아니고 심리전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을 운영을 했고 이 병원은 참으로 놀랍게도 계층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귀족이건 평민이건 이슬람이건 기독교인이건 평등하게 치료를 해줬습니다. 아픈 병난 사람이면 다 알라신의 뜻으로 다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좋아졌죠. 십자군이 흔들렸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민심을 얻는 쪽이 승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십자군이 크게 긴장을 하고 십자군도 질세라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십자군 정복전쟁 때 생긴 유럽 스타일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병원이라기보다는 수도원에 가깝고요. 주로 일하신 분들은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이 일을 많이 하셨고 별로 약이 없던 시절이니까 깨끗한 린넨을 제공해주고 청결함과 또 목욕을 자주 시키고 상처 소독을 잘 해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음식 지금 주고 있잖아요. 영양을 잘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이 부상에서 회복되는 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게 아직도 시리아에 남아있는 십자군 종합병원입니다. 십자군 군병원이죠. 예. 이 성 전체를 호스피탈로 운영을 했어요. 이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한번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텐데 그러면 땅이 벌써 몇십 년째 전쟁 중이라 뒤에만 엿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특히 서저리, 외과는 이 무기의 발달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이런 뭐 다윗 시절에 쓰던 새총서부터 창, 칼 시대를 거쳐서 예, 총이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이렇게 무기가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변해요. 옛날에 화살 맞아서는 별로 잘 안 죽더니 이제 총 맞아갖고는 많이 죽고 생각보다 많이 죽습니다. 예. 창은 오히려 얼마 안 죽었는데 80% 정도 죽었는데 칼로 다치면 거의 100% 사망을 했네요. 그러니까 칼이 더 위력적이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서 이렇게 이 기관총이잖아요. 머신건이 나오고 총알이 발달하고 또 특히 이 대포 이게 아주 발달하면서 대포만 발달한 게 아니고요. 포탄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산탄 포탄이 나왔습니다. 유산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공중에서 터지면 자탄이 그 안에서 파편이 확 나와요. 터지니까 살상력이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창에 찔러봐야 한 군데 찔르고 거기다 고기만 좀 꼬매주고 잘 소독해주면 됐는데 이제는 이런 포탄에 다치면 그냥 머리 어깨 무릎 발 안 다친 데가 없이 다쳐갖고 오니까 훨씬 더 옛날보다 사망률이 높고 외과 의사도 훨씬 노동 강도가 세졌겠죠. 이 파편입니다. 이게 팍 터지면 이 안에 수많은 쇠구슬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살상을 하니까 이 멋진 이 전쟁의 상징 이 기병대가 이 유산탄이 나온다서부터 없어졌어요. 그냥 의전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병대가 돌격이 안 돼요. 이제 이 포탄 때문에. 뭐 돌격해봐야 다 죽는 걸 뭐. 그래서 예, 기병대가 없어졌습니다. 이분은 이 잘생긴 미남이 예, 누구냐면 나폴레옹 시대 때 장군입니다. 이분이 앰뷸런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폴레옹이 굉장히 의학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참 다재다능하신 분이라서 나폴레옹 법전도 만들어서 북학도 한테도 유명하지만 의학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분이 처음 만든 제너럴 호스피탈이 아직도 파리에 남아있고 나폴레옹의 시신은 그 병원 지하에 있습니다. 네. 거기가 나폴레옹이 만든 아니 육군 병원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이 상당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는 혁명 직후라 왕정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주변에 있던 왕국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프랑스를 견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물결이 왕국으로 퍼질까봐 엄청난 견제를 받는 중에 이 사람은 정말 혼자서 여러 나라를 상대해야 됐으니까 프랑스 육군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시쳇말로 쪽수에서 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많은 부상병들을 얼른 고쳐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야 되니까 병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응급실에 가면 컨시어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 얘기는 환자 분류 체계거든요. 위중한 사람, 중한 사람, 또 중간 정도 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는 체계를 나폴레옹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상병을 분류를 해가지고 전방부대로 이송할 사람, 현장에서 치료할 사람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만든 이 앰뷸런스가 20세기 초까지 쓰였습니다. 자동차 나오기 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무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엄청난 부상병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사망자는 말할 수 없이 늘고 이렇게 부상병들이 생기고 따라서 이 앰뷸런스 서비스도 많이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죠. 1차 대전 때 모습인데 1차 대전 때는 뭐 크리미아 전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죽었죠. 포탄도 좋아지고 대포도 좋아지고 맥심 기관총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죽었고 이거는 한국 전쟁 때 메쉬입니다. 이동외과병원이라는 거. 예, 모바일 아미 호스피탈 서비스라는 그런 메쉬 이동외과병원인데 그때 처음 헬리콥터 서비스, 헬리콥터 앰뷸런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접근성이 나쁜 전선에서 헬기가 출동을 해가지고 환자들을 이렇게 실어 날랐습니다. 이제 이동외과 병원을 하늘에서 찍은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 수소실을 갖추고 전선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헬기가 이제 수송을 해오면 환자 치료를 해줘서 부상병들이 많이 살아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라크전 때 모습인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많이 다치잖아요. 요즘 뭐 심하게 다쳐도 요즘도. 하지만 요즘은 세계적으로 잘 이렇게 헬기나 수송기로 병원 시설이 다 그 안에 갖춰진 이런 헬기나 수송기들이 나와서 환자 사망, 이제 부상명 사망률을 크게 줄이고 있답니다.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모습인데 이제 아직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단가로 날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앰뷸런스 안에도 이렇게 상당히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미국 통계인데 미국 독립전쟁 때는 사망률이 별로 낮아요. 이거는 무기가 아마 신통치 않아서 사람들이 부상은 당해도 이렇게 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남북 전쟁에 오면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많이 그런 거 보면은 남북 전쟁의 무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발전했는지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의학은 못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 1차 대전 때, 2차 대전 그때 또 무기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많이 사망했고 한국 전쟁에 확 줄어들었죠. 아까 이동외과 병원이나 이런 체계가 잡혀가지고 베트남 뭐 때 좀 늘어났다가 걸프전 때도 확 줄어들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다시 좀 늘어나네요. 아마 이건 무기들이 좋아져서 그럴 겁니다. 상대방이.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사람을 죽인 게 무기고 총알이고 총포탄밖에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보세요. 이 크리미아 전쟁 때 사망률을 보면 어, 총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도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남북 전쟁 때도 총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보다는 병균이 죽인 거죠. 세균이. 예. 그 당시에는 뭐 의술이 별게 없고 그래서 다치면 잘랐어요. 허리고 다리고. 예, 그냥 잘랐습니다. 예. 그런데 마취제도 없고
그냥 생으로 다리를 자르려니까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시간제였어요. 누가 쓸개를 떼는데 몇 분 만에 떼느냐 이게 경쟁하고요. 맹장 떼는데 몇 분 만에 떼느냐 이게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빠른 사람이 아주 제국을 했습니다. 내가 뭐 쓸개를 20분 만에 떼었네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기원했냐면 마취제도 없던 시절에 수술을 빨리 끝냈어야 됐어요. 될 수 있으면 고통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알같이 손이 빠른 사람들이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수술방인데 지금도 저희들은 오퍼레이팅 룸이라는 말보다도 오퍼레이팅 시어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시어터라는 건 극장 아니에요. 그 말이 왜 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무대처럼 환자를 눕혀놓고 관객이 있는 데서 이렇게 그냥 평상복 입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룸이 아니고 오퍼레이팅 시어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다리 상처받은 다리 이제 자르는 장면인데 보면 다리를 이렇게 터니키트라고 해서 지혈도 안 되니까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피가 안 나오게 이제 해놓고 다리를 이제 자르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이제 술을 한 잔 이렇게 서부 영화에 보면 가끔 웨스턴의 영화 보면 나오는데 위스키를 먹이잖아요. 위스키를 한 잔 먹여놓고 이제 톱으로 자르는데 자르려니까 뭐 환자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자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예, 요즘은 이제 로봇가 자릅니다. 요즘은. 예, 자르는 로봇가 나왔어요. 마취도 되고. 이거는 이제 목에 있는 이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인데, 이렇게 평상복 차림에 관직들이 있는 데서 공연하듯이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뭐가 보이지? 병이? 예. 이게 뭐냐면 마취제입니다. 최초로 그렇게 무식하게 막 시간 자면서 다리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가스 이날레이션을 시키면 환자가 편안하게 잠들고 수술 때 소리 안 지르고 좋구나. 술 안 먹여도 되는구나.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논문입니다. 저널인데 이게 19세기 중반입니다. 예, 이런 마취제가 나와서 수술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주로 에테르 마취를 많이 했는데 엔테오가스나 에테르로 환자를 이제 재워놓고 수술을 했습니다. 또 이분은 이제 처음 우리가 아까 내가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감염돼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혹시 이게 균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정을 하셨죠. 그래서 결핵균, 콜레라균 이런 것들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유명하신 누구예요? 이분이 파스테르입니다. 우유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상당히 큰 일을 하셨는데 이 점시열이라는 것을 알아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 그런 감염의 원인이로구나, 사망의 원인이구나 하는 개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소독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비로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소독제를 뿌리면서 수술을 했더니 훨씬 감염이 줄어드는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의사들이 이제 아까는 그냥 맨손으로 보시면 그냥 맨손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부터는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술방에 들어가면 손을 막 열심히 스크럽이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닦거든요. 네. 저희 때는 이제 소독약이 좀 신통치 않아서 저희 선생님들이 아까 듣기라고 이제 먹히로 그럼 빨간 약을 발라놓고 그것이 빨간 약이 다 지워질 때까지 손을 닦으라고 시켰어요. 그 정도로 손 닦기를 강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 손을 닦기 시작해서 이것도 역시 감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아직도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사복이 넥타이까지 매시고 수술을 하셨어요. 정장 차림으로 시어터에 무대에 서야 되니까. 예.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터는 그대로인데 수술 가운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과 의사가 수술 가운을 입고 모자도 쓰고 간호사들도 쓰는 동 마는 동이지만 하여간 캡을 쓰고 간호복을 입고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는 안 쓰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관객이 없어졌어요. 이게 1930년대입니다. 시어터라는 말보다는 이제 오퍼레이팅 룸이라는 말이 이제 맞죠. 이제 관객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마스크 좀 쓰자 하는 의식이 생겨서 이렇게 마스크인지 뭔지 모를 걸 두르고, 또 코는 또 내놔요. 또 이거 코도 갈아야 되는데 아직도 개념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이 어시스트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맨손으로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다가 30년대 후반 40년대 되면서 이렇게 요즘 수술방과 다름없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수술방이죠. 저는 다행히 이제 제 레지던트 때부터 그래도 이런 수술방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뭐 하는 모습 같으세요? 거즈 카운트 하는 겁니다. 거즈가 몇 장 썼는지 세기 시작하고, 이거는 수술 도구를 세습니다. 이거 왜 세요? 왜 셉니까? 두고 나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네? 안에 감자, 들어갈까 봐. 네, 감자 20개 썼는데 19개밖에 없어. 그럼 찾아야 돼요. 수술 끝나기 전에. 네, 안에서 놓고 나오니까. 이건 가위 놓고 나와가지고 다시 수술한 사람 배 사진입니다. 거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거즈에다가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표시가 나도록 엑스레이 보이는 물질을 하나씩 이렇게 실 같은 거 끼워 놓습니다. 보시면 실 보이죠? 이게 거즈예요. 예. 이게 이제 실제로 거즈를 안에서 넣고 나왔다가 나중에 꺼낸 사진입니다. 대형 사고죠. 예. 이런 사고들이 요즘은 잘 안 나요. 이제 수술방에 다 엑스레이 투시기가 있으니까 미리 다 점검하고 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거의 안 나는데 옛날엔 제법 있었습니다. 이분 아주 유명한 여자분인데 이 나이팅게일입니다. 이 위대한 여성분은 이 현대 간호의 기틀을 세우신 분인데, 비단 간호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크리미아 전쟁에 자원봉사를 가셔가지고 귀족이에요. 근데도 이 부상병들을 상처를 깨끗하게 해주고 잘 닦아주고 린넨 깨끗하게 하고 병실 청소 잘하고 물 관리 잘하고 해줘도 부상병이 죽는 일이 사망률이 떨어진다고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신 분이에요. 위대한 업적입니다. 증명을 했죠, 처음. 그래서 이분이 아직도 이렇게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의료계에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너죠. 이 백신 만드신 분. 이 백신 덕분에 여러분 코로나 다 무사히 넘기셨는데 할머니입니다. 예, 예, 제너가 하시고 더 독특한 시도를 요즘도 하는데, 요즘 이건 이제 MIT 공대에서 이 바이러스가 아주 싫어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초연을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가 처음 했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처럼 듣기 좋은 건 아닌데 하여간 어쨌거나 그 음악을 들으면 바이러스 못 삽니다.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신박한 트라이얼인데 아직 그렇게 인기를 못 끄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끝나서 이게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 복장 아니에요? 근데 참 유럽의 패스트가 창고했을 때 의사 복장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재밌어서 사진 한 장 올렸습니다. 비슷하죠? 또 하나는 이제 청진기 발명인데요. 예, 청진기가 이제 요즘은 디지털 청진기 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인터프리테이션 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플레밍입니다. 페니실린. 네, 이분이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사실은 이 사람하고 같이 연구한 사람이 업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훔쳤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하여간 아직까지도 페니실린은 플레밍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상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이 항생제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분은 렌트겐입니다. 엑스레이를 만드신 분. 자, 이게 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뼈를 갖다가 밖에서 사진 찍어갖고 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CT도 나오고 MRI, PET, 스펙트 온갖 게 다 나왔는데 역시 원조는 이분이십니다. 이렇게 게임 체인저들이, 인벤터들이 위대한 일을 했죠.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건 초기 방사선 치료기기입니다.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생각하기 힘든 건데, 생각을 해내서 이렇게 이런 치료기를 만들어 가지고 실천에 옮긴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요즘 암 치료 받고 양자 치료다, 양성자 치료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덕분에 옛날에는 수술하면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수술하면 사망률이 50% 넘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드물죠, 수술로 죽는 경우는. 네. 보시면 결핵으로 불과 100년 전에 5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일본 시대 때 100년도 채 안 되죠. 그때도 결핵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저 어려서도 우리나라가 결핵 왕국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핵 실제로 사망도 많이 하고요. 제가 중학교인가 때부터 하여간 결핵약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거기다가 8명 중에 한 사람이 애 낳다 죽었습니다, 여성분. 참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옛날에 애 낳으시다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기들 중에 4명 중 1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런 모습의 병실에서 이런 치료를 받은 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병원이 이런 정도 된 게, 수준이 이렇게 된 게 70년대 들어왔습니다. 나흘파란 데서 요즘 기술은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뇌하고 인터페이스를 시키려고 기계하고, 예, 지금 이제 그 누구죠? 앨런 머스크 뉴랄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뇌를 컨트롤 해보겠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됩니다. 이게 저희도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를 한번 조정을 해보자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좀 일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커서 같은 건 사람이 이렇게 생각으로 움직이고 합니다. 로봇 팔이죠. 팔을 잘린 사람 많으니까 이 사람 팔 대신에 로봇 팔을 붙여주면 상당히 기능을 잘하고, 앞으로는 이제 운전하는 로봇까지 나와서 이제 양팔이 없는 사람도 운전을 할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술은 여러 가지 인증 기술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손가락 인증, 망막 인증 등등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불과 우리가 20세기 초 구한말 그때는 40살 정도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벌써 죽었어야죠, 저 같으면. 네. 근데 이거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78세로 늘어나는데 불과 몇십 년 안 걸렸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정도 넘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길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벌써 40 이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이 54세. 이건 이제 남부 사하라 지방, 수단이나 뭐 차드나 이런 데인데 아직도 이렇습니다. 사실은 통계가 좀 잘 나온 거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제 한 40살 정도 될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이런 디스패리티가.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의 불평등이 있는데 금전적인 불평등도 크고 기술적인 불평등도 크고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도 크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불평등도 크고 하는 다양한 불평등 때문에 의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 이분도 마스크 제대로 안 쓰시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라도 의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중에 복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렇게라도 깨끗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들은 얼굴이 해피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조건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서류 많죠. 진료 한번 받으려면 막 소속이 더 복잡해요. 치료보다. 근데 일부러 정리를 하자면, 네. 프리미엄 논노세레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처음 이제 가르칠 때 강조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니들 사람 치료하려고 하지 마. 건방진 생각 하지 말고 해나 끼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의사들한테. 에? 뭐 주제넘게 누가 누굴 고쳐. 에? 뭐 고친답시고 까불다가 환자한테 해나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의사들이 첫 번째 키핀 마인드를 할 게 first, do no harm. 환자한테 해 끼치지 마. 요즘 책 보면 뭐 의사한테 살인당하지 않는 법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서점에. 예. 하여간 그렇게 의사들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무서운 일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 현미경 이제 정리하면 17세기에 현미경이 나와서 이게 바로 이제 병균을 동정하기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이 청진기가 큰 역할을 했고 백신이 큰 역할을 해서 우리가 꿈보딱지가 안 된 게 다 이런 분들 덕분이고 파스텔 선생이 동정을 하셔갖고 미생물에 대한 위생관념을 딱 확립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소독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항생제와 더불어서 비로소 75년 이후에 수면 연장 시대가 온 겁니다. 불과 한 5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으시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면을 벗은 지가 100년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의사가 치료하는 척만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척. 예? 근데 정말로 병을 고친 것은 한 50년 남짓. 길게 보면 한 70년. 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의학의 발전사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제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하고 비용 관점에서 한번 의료의 전천을 보면 의료는요 이렇게 많은 관점이 있지만 소수를 위한 의료였어요.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상놈들은 의사한테 가볼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수 지배계급을 위한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크 들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 분이 귀족이시죠. 예? 이런 양반들만 의료를 누렸고 지금 이제 의사를 앞에 두고 의사들이 이 말하자면 먹는 거 라이프스타일 코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식생활 코칭을. 예. 좀 덜 드셔야 되겠죠, 이분은. 예. 이렇게 소수만을 위한 의료가 되다가 점점 이 의사가 이제 돈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이런 건.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프리미엄 메디컬 서비스라는 것이 흥행합니다. 그리고 일반 서비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게 심한데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거 없냐? 천만의 말씀에 거기서 더해요. 예. 그래서 세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디스패리티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반 대중을 위한 의료를 해야 된다고 많이들 주장을 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요즘은 대세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일부 계층들만 의료를 누려서 이분이 이제
혁명하신 분 아니에요? 공산주의 시적격인 분이신데 이분이 가장 내빈 그 선동을 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노동자 농민한테 의료 서비스 받게 해주겠다. 그게 맥혔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분대로 안 되고 여전히 디스패리티는 심하고 병원이 엄청나게 가는 병원이 차이가 나고 의료진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쨌거나 의료는 점점 대중화되고 의료 대량 소비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보면 약 먹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약값이 너무 싼 나라라 그게 또 병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필요한 약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약 먹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큰 화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유니버설 베이직 헬스케어라는 말이 지난 정부 때 많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시리즈 어쩌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게 기본자보다는 WHO에서는 보편적인 의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으로 의료도 베이직 헬스케어를 줘야 된다 하는 것이 WHO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하나는 이게 고용 불안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사회적 현상인데 이제 한동안 긱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서울은 좋은데 고용이 불안해지잖아요. 점점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의료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고용이 되지 않아도 프리랜서들도 의료가 보장이 돼야 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의 어떤 매력 포인트라는 건 이제 돈을 주면은 그 사람이 돈 받은 사람이 정부의 간섭을 안 받고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다가 제일 매력 포인트인데 이게 의료에서는 안 통합니다. 돈 나눠줘 봤자 이런 아주 좀 처지는 지역에 가서 돈 나눠줘 봤자 이게 의료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의료가 헬스케어가 델리버리가 이 사람들한테 안 되면 돈만 나눠줘 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의료비 사용자 선택을 잘 하도록 하고 돈을 줘야지 그걸 안 해놓고 돈만 주면 이상한 일이 생기죠. 이게 의료비 사용을 잘못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950년대에 굉장히 히트했던 오르곤이라는 의료기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젊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산소도 나오고 레이가 나와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엄청 팔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밝혀진 다음에도 많이 팔려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샀는지, 왜 효과도 없는 걸 왜 샀느냐. 남편들이 주로 지불을 많이 했으니까 남편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얘가 효과 없을 줄은 알았는데 그래서 산 이유는 부인이 이 안에 가서 3시간, 4시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이 돈값은 충분히 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비 잘못 쓴 거죠. 네.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의료비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의료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여러 가지 델리버리를 하는 노력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의료한테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거, 돈 문제도 중요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막 이상하게 헬스케어도 돈 번지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자꾸 커지고 이 프로핏 드리븐 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반대되는 경우는 이쪽 동네입니다. 이쪽 동네는 돈 번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전 국민한테 의료를 보장해 준다고 이분은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이다병에다 링거해서 쓰고 막 처참한 지경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죠. 네.
참 갈 길이 멉니다, 이게. 정말 멀어요. 예. 그래서 팩트는 한 2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양질의 의사, 퀄리파이드의 의사를 한 번도 못 만나고 죽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이건 정말 인권 차원에서 큰 문제옵시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노력해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슈바이처 박사님인데. 그러면 전 세계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건 WHO 슬로건입니다. Leave no one behind니까 이게 원래 미국 해병대 구호입니다. 우리 전우를 적진에 남겨두고 또 후퇴하지는 않겠다. 전우는 내가 적진에서 남겨두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겠다. 그 얘기인데 이걸 좀 패러디 해가지고 WHO에서 이게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없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의료가 인권이다 하는 운동이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교황까지도 나서셨죠. 예, 인권 차원에서 의료를 다뤄야 된다고.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 분홍색은 그래도 의료 환경이 발달한 나라들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캐나다와 같이 호주와 같이 분홍색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딱 뒤집어 갖고 다른 지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빨간 데가 좀 달라졌죠. 미국이 의외로 빨갛고 네, 이래요. 이건 뭐냐? 의료는 발달했는데 의학은 발달했는데 여전히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접근성이 나쁜 나라올시다. 불평등이 심한 나라예요. 미국도 상당히 의료 불평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까 분홍색 겸 초록색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혜택을 다 받는 아주 의료는 혜택받은 나라올시다. 의사들은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의료 환경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많이 바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면 되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분도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런 병원들은 싹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불행히도 선거에 떨어지셔가지고 의료가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데요. 이분이 드셨으면 혹시 이분 주장대로 의료로 확 바꿔놓으실 건데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의료도 변해야 됩니다. 당연히 변해야죠. 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변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눈에 두드러지는 게 웨어러블 기기들입니다. 뭐 이 세상에는 온갖 웨어러블 기기가 다 있습니다만은 조타라는 말 아시죠? 조타가 존 오브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먼트인데 이 조타가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 첨단 기술 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타에 해당되는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대개 그걸 이제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가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라든가 환자 주권 강화라든가 예측이라든가 맞춤형 건강관리라든가 연구, 원격 진료 등등을 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눈에 띄는 게 24시간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수면 트래커, 산소 포화도 센서, 그 다음에 운동이나 컨디션 회복 트래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트래커, 낙상 감지 및 비상사태 알림 등등 이런 기계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딜로이트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하나 따왔는데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발전 안 한 게 없어요. 안경서부터 마스크, 귀걸이, 뭐 팔찌, 시계, 반지, 무릎 보호대, 패치, 문신, 양말, 깔창, 팔찌, 운동화 등등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피트니스 트래커와 스마트워치, VR, 슬립 트래커, 스마트 클로싱 등을 많이 씁니다. 유저들도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요즘은 이렇게 웨어러블이 대세고 양복 한 벌 맞춰도 이제 각종 센스가 내장된 양복들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건 반지인데요. 그냥 반지가 아니고 보시면 빛이 나올 거예요. 반지 속에서. 온갖 센서가 다 들어있는 반지입니다. 이거 하나 끼고 다니시면 이렇게 내 가족과 내 주치의와 나한테 내 건강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이분은 대학 총장님이신데 이번에 에베레스트 다녀오셨어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셔서 물론 건강하신 분이긴 하지만 제가 불안해서 반지를 끼워서 보냈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측정 시간 동안인데. 끼셨죠, 반지? 네. 그래서 지금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저랑 저희 병원에서 화상 통화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데이터는 이분 데이터입니다. 실시간. 제가 이분이 또 가자마자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셨는데 제가 모니터링 해주셨어요. 해드렸어요. 이 반지 안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고 충전도 비교적 쉽습니다. 이런 와이어리스 크레드에다가 올려놓으면 한 1시간 정도는 충전이 되고 한번 충전하면 4, 5일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트레이트, 또 허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라고 스트레스나 이런 걸 측정하는 그런 지수, 또 체온, SpO2라고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호흡수, 몇 걸음 걸었는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칼로리 썼는지, 헬스 트래커, VO2max나 EPOC 같은 헬스케어 관련 지수들. 중요한 거는 탈수 지수, 그다음에 혈당, 혈압 이런 것들은 금년 안에 듭니다. 아직 이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제 풀 장착 버전이 나옵니다. 이제 수면이 이제 트래킹이 돼서 여기 실제로 수면 조사를 하는데 이제 반지를 끼고 스타드를 해본 장면인데요. 상당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AP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를 허용된 사람은 내려받아서 환자를 모니터링 해주고 감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나 이런 퍼블릭 섹터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나 고독사도 방지를 해야 되고 또 노인들 돌봐줘야 되고요. 혹시 뭐 건강하시더라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혼자 되거나 노인네들이 혼자 사시는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반지 끼워드리면 아버님이 잠을 잘 주무셨는지, 혹시 혈압은 올라가는지, 또 체온은 올라가는지 다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데이터가 반지가 제일 잘 나와요. 이제 호주 논문인데 손가락에다 측정을 하는 게 팔목이나 발목이나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자의 상황과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의사나 케어기버나 세라피스트한테 전달이 되고 핸드폰을 중심으로 혹은 어떤 대시보드를 중심으로 또 병원을 중심으로 오가니제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훨씬 더 안전해지지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네트워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령 당뇨 환자다 그러면 당뇨 환자면 내가 내분비 내과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분비 내과 의사도 필요하고 안과 의사도 필요하고 재활의학과도 필요하고 뭐 정형외과 의사도 필요하고 때로는 신경외과, 신경과 의사도 다 필요한데 이거를 내가 내 중심으로 오가니제이션을 해서 접근성을 좋게 해줄 수 있고 의사는 의사대로 내 환자들을 이렇게 반지를 매개로 해서 오가니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 좋아서 하면 이제 그야말로 커넥티브 헬스케어가 되는 겁니다. 이건 8,000m쯤 된다고 그래요. 네. 이번 데이터. 네. 산소 마스크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건 혈당을 주로 체크하는 단위입니다. 이미 나와서 이렇게 보면 헤드폰에 자기 혈당치가 다 나옵니다. 보면 여기 포크 나이프가 보이죠? 이거 식사 시간이에요. 이거 실어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피내는 거. 아, 이거 당뇨병 환자한테는 아주 쥐약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하고. 사실은 뭐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아이, 찌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이거 기분 좋은 일 아니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피 안 내도 되게끔 해줘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EKG도 이렇게 패치 형태가 많이 나와서, 운동할 때도 이렇게 EKG를 보면서 운동을 해서 많이 안전해졌고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꼭 개입을 해서 좀 걸러줘야 됩니다. 의사가 이 데이터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1차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위험한 것만 의사한테 노티파이를 해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의사 버든이 너무 걸리죠. 이건 이제 얼라이브 코어라는 EKG입니다. 이건 핸드폰 뒤나 지갑이나 이런 카드 형태로 갖고 다니다가 딱 필요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거의 메디컬 수준의 EKG가 나와서 이걸 의사한테 전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KG 다른 형태인데 이거보다는 좀 불편해 보이지만 좀 여러 가지 리드를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이게 옛날에 하던 거거든요.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하죠. 이게 혈압계입니다. 손목형, 또 팔뚝형인데 팔뚝형은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거 안 차고 다녀요. 잘 사람들이. 이건 이제 또 처음에는 이제 차고 다니다가 이거 뭐 360을 차고 다니라고 하면 누가 차고 다니겠어요. 이거 더 좋은 게 나와야 돼서 한지 형태로 빨리 제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말고도 뭐 온갖 종류의 센서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콘택트 렌즈서부터 안경, 팔뚝 뭐 많이 나오는데 이 바이오 센서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앞으로 활약을 크게 할 걸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틀니에다가 이렇게 인공 잇몸에다 센서를 박는 거고요. 이건 렌즈에다 박는 거고, 이거는 사람 몸속에다가 심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임플란트에다가 센서를 같이 입혀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이빨에다가 타투 형태로 해주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침 성분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독수리 모양, 자전거 모양 이에다가도 이렇게 네일 아트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는 날이 멀지 않아 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아주 칩을 심어놓은 거죠, 이에다가. 이거는 이제 몸에다 심는 건데요. 이렇게 심기도 하고 아예 문신을 해버립니다. 이 문신 자체가 센서거든요. 보면은 이걸로 혈당, 폐하, 알부민 수치 등등이 다 측정이 됩니다. 문신을 해놓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알부민치가 지금 떨어졌구나, 폐하가 변했구나, 혈당치가 얼마구나 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전해질이 떨어져도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 안 뽑아도 문신만 보고 폐하라든가 여러 가지 전해질 밸류도 다 알 수가 있답니다. 이것도 이제 MIT에서 만든 문신이죠. 변해요. 이게 상태에 따라서. 여기 발광을 합니다.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충격적인 건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하트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커플이 같이 하고 다니면 마음이 변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뭐 부부간에 해도 괜찮겠죠. 물론 이혼율은 좀 올라가겠지만 상당히 간편하게 이렇게 문신하고 다니면 아이디어가 생기세요? 이건 이제 러브트넌 9000이라는 이제 이건 몸에다 심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19극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그 몸에다 이 칩을 심으면 남자의 그게 이제 바이브레이터로 변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전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센서도 제가 이제 또 너무 야해서 그림은 뺐는데, 콘돔 센서가 나와가지고 콘돔에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서 그 센서를 그 콘돔을 사용하면 남성의 정보가, 그러니까 뭐 굵기는 얼마나 굵은지, 또 빠르기는 얼마나 빠른지, 속도는 어떤지, 파워는 어떤지, 듀레이션은 얼마나 기간을 썼는지, 이런 모든 정보가 부인의 핸드폰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남편이 진짜 진정한 남편인지 부인끼리 비교를 할 수 있게 그 영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그 개발을 했는데 얼마나 팔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나왔습니다. 시판이. 군대에서 많이 씁니다. 센서를. 특히 이제 전쟁 공포증으로 혼자 무서워서 어디 처박혀 있으면 금방 소대장이 알도록 센서를 붙이고 전투에 임합니다. 해군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IT 테크놀로지하고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실시간 환자나 군인들의 모니터링도 되고 위치 추적도 되고 저전력으로 높은 데이터 전송률로 할 게 많습니다.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블랙박스 하나씩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블랙박스 하나 심어 놓으시면 남편이 하루 종일 어디 돌아다녔는지 다 알 수 있고, 영업사원들이 제대로 영업장에 잘 마케팅 잘 하러 다녔는지도 다 할 수 있고, 뭐 공무원들 근태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원에서 굳이 감사 안 해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 감시하고 디스토피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만 쓰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료비를 좀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의료비용이 미국도 2030년에 미국 GDP의 25%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작년에 10% 넘었어요. 통계는 8, 9%로 나오는데 사실은 인비지블이 있어서 10%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이제 의료비로 이대로 쓰다가는. 아껴야 됩니다. 근데 의료비를 아낄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병 안 나는 거예요. 병이 나면 그 순간부터 의료비는 그냥 제이커브를 그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살면서 병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죽기 전에 하루 이틀만 앓다가 죽게 해야죠. 그래야 의료비가 나아지고, 그 다음에는 진료를 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환자 중심으로 다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의료 공급자하고 소비자하고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럼 유통 과정이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디지털화 해야 되고요. 분산화 시켜야 되고요. 민주화 시켜야 되고, 환자들이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 통제를 갖게 해주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플랫폼으로 다 의사하고 환자를 쉽게 연결이 되고 쉽게 만나고, 의사도 환자를 쉽게 만나고 환자는 의사를 쉽게 만나게 해줘야 우리가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로소 의사하고 병원하고 환자 이해관계가 한 줄로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의료비거든요. 미국 의료비입니다. 이 파란색은 미국 의료비가 9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대부분 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코스트입니다. 밑에 노란 거 바닥 끼는 거 하나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의사한테 돌아간 돈입니다. 의사도 언해피해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이렇게 높아졌으면 의사도 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의 뭐 바닥을 끼워서 인플루엔서 커버를 못할 정도니까 의사도 언해피해서, 그럼 도대체 누가 해피한 거냐 이 문제가 나오죠. 거기다 병원은 날로 커져만 가서, 병원이 커져가면 거의 이것도 코스트 센터입니다. 병원이 큰 만큼 코스트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거 의료 유통비용이거든요. 미국의 유통비용인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는 덜한데 미국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줄줄 새요, 미국도. 이런 새는 거를 놔두고 돈만 투여해갖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의사들도 피곤하죠. 힘드니까 의사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냥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딴 사람이 벌어가나 싶고, 그냥 환자와 관계도 악화되고 피곤하고, 의사도 원치 않고 환자도 원치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의사도 해피하고 환자도 해피하고 정부도 해피하게. 예. 그래서 네트워크 세상이니까 이걸 빨리 케어 네트워크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희귀질환이거든요. 길리안바레 증후군인데 희귀질환이 뭐가 문제냐면 병이 희귀하니까 전공을 하는 스페셜리스트도 희귀합니다. 환자가 많아야 그걸 전공을 하죠. 당뇨 환자는 많으니까 당뇨 스페셜리스트는 많습니다. 그런데 길리안바레 증후군 스페셜리스트는 드뭅니다. 더더군다나 중남미 같은 데는 가뜩이나 의사도 드문데 스페셜리스트는 더 드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네트워크 구성하고 네트워크상에서 스페셜리스트를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사도 자기 희귀 환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희귀병 환자는 의사를 스페셜리스트를 쉽게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전공자도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엮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 반지가 처음 이제 공공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시에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반지를 하나씩 끼고 이런 헬스케어 델리버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의료보험공단인데요. 공단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 내가 아까 병 나기 전에 하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을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리임버스먼트, 환급, 의료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치의제도가 되고 의사가 자기 환자를 잘 관리를 해서 병이 안 나게 해주면 의사한테도 리워드를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병이 나면 피퍼 서비스로 병 치료할 만큼 돈을 주는 제도 하에서는 의료비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리모트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 때 제가 페이스톡으로, 카톡으로 환자 다 봤어요. 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약 바뀌었다. 이번에 바뀐 약인데 안 좋다. 뭐 그래서 제가 요약만 빼고 좀 잡숴라. 뭐 이렇게 다 얼마든지 원격 진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전략도 가능합니다. 헬스케어의 전략을 세워줄 수 있어요. 보험 설계하듯이 건강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의료비가 해결이 나고요. 예방을 촉진을 시키고 환자 참여를 촉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아끼고 그 아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의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종이 그렇다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지리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불평등이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의료가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 내가 어떤 상태에 있건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만큼 앞으로 환자도 책임도 있어야 된다. 어카운터빌리티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평소에 잘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맨날 잠 안 자고 술 먹고 막 음식 조절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보험료 더 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평소에 몸 관리 잘 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는데도 불가피하게 병이 나신 분들은 보험 혜택을 많이 드려야 돼요. 이제 그게 제 주장인데 얼마나 문제가 있죠 말해 문제가 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등은 줘서 될 수 있으면 병이 안 나시도록 리워드를 주는 게 모두한테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병원한테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행동하는 건강인으로 전환을 빨리 전 국민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도 아끼고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의료비를. 근데 그동안에 왜 못했냐? 측정을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매조래? 누가 모범적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이제는 알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측정해서 그렇게 해주자. 요즘 말씀 나는 플레이 투 언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면 언이 생기게. 예. 코인 하는 데만 쓰지 말고 그런 데 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억세서빌리티 약간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올해인가요? 최근에 이런 사고 생겼잖아요.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그 병원에 의사가 없어갖고 서울대병원 죽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아산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게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잘 돼요. 그렇게 스페셜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의료는 세분화되어 있는. 이거 의사들 없다고 막 뭐 8억을 주네, 4억을 주네 하고 있는데 의사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준데도 사표들 다 내고 어디 갔어요 도대체 의사? 네? 그 많은 의사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힘드니까 이게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이렇게 의사들이 병 나기 전에 환자를 관리하는 데를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닥터가 이렇게 편하게 컨설팅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해외까지도 다 연결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노인네 이 옆에 있는 환자를 병원에 가려면 해야 되는 약속해야지, 스케줄 잡아야지, 확인해야지, 의료정보 줘야지, 예? 예. 또 검사 받으러 가야지, 처방 받아야지. 아휴, 이 노인네가 어떻게 이걸 다 해? 못해요. 왜? 쉽게 할 수 있도록, 대리도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로 엮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핸드폰들은 다 쓰시니까 이 가운데 복잡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맡아서 개발해 드리고 노인네들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쉽게 의사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기술은 이미 다 와 있어요. 근데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외국에 있는 닥터들, 온 해외 동포들까지도 다 커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해외 동포증이 생겨서 아이디를 달라고 해서 제가 제안서를 써서 드렸어요. 해외 동포들이 손쉽게 우리나라 의사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이나 뭐 일본쯤 가 계신 분들은 사정이 괜찮은데 인도네시아만 가도 벌써 한국 의사 만나기가 힘들고 영어도 못하는 인도네시아 의사한테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하다니 말도 안 통하고 또 인도네시아 의사가 어설픈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거 못 알아듣겠고 이러니까 한국 의사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기술로 만나게 해주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이런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사실은 숨어 있어요. 이런 인프라를 해결을 해줘야 그게 가능하니까 특히 페이먼트 같은 거는 이 데이터와 머니가 믿을만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큰 인프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거 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나 규정도 바꾸고 관련법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 상당히 피곤해요. 뭐 국회 정치인들 때문에 그냥 코인 뭐 블록체인 얘기만 하면 그냥 무슨 사기꾼인 줄 아는 세상이 돼가지고 제가 일하기 아주 힘들어졌는데 결국은 이렇게 메타버스나 원격의료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디지털 커런시나 이런 디지털 보더레스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코로나 덕분에 조금은 완화가 되어서 제가 상당히 좀 힘도 얻고 했습니다. 별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제 주장은 그런 것보다는 의료가 국경 없는 의사 이렇게 한 시장으로 묶여서 자원 효율성을 전 세계가 이렇게 케어 네트워크로 묶일 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세상은 데이터 흐름의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경제학 박사께서 말씀하셔서 의료도 아마 데이터 흐름 중심으로 재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이 사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이분은 이제 봉사단체인데 저는 이렇게 다른 의미의 국경 없는 의사회. 헬스케어 비즈니스 위다웃 보더스.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국경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오네요, 이게. 그 핵심 쟁점은 이제 윤리적인 건강 불평등 해소, 그 다음에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서 글로벌 자본주의 약점을 보완해야 의료의 속성이 상당히 그냥 돈만 추구하면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술 위주로 그냥 막 앞서만 가면요. 이게 인류 멸망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디바이디드 소사이어티가 돼서 안 돼요. 공멸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방향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취약계층의 의료가 이 상위 계층의 의료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건 조금 양보를 하고 이쪽 계좀 이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제가 제 말씀을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 더 해요? 조금 빨리 끝났네. 네, 원장님께서 이렇게 원활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강의가 꽤 일찍 끝나긴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교육생분들이요?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국경 없는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긴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3개 꼽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 2개. 제가 아까 썼는데, 예, 머니, 돈, 돈, 그다음 인포메이션, 정보. 정보. 이게 확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인데, 만약에 이 정보가 시큐리티도 중요하지만 인테그리티도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의료 정보가 네 거다. 또 확인이 안 되면 의사가 처방전 내릴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맞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음. 특히 마약 처방전 같은 거는 아디 음. 성인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확실히 돼야 되고요. 이 사람의 정보가 이 사람 거다는 게 프루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블록체인에 기대할 수밖에 블록체인. 없고 그다음에 암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용 암호 기술이 당연히 많이 발달해서 동용 암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큐리티와 인테그리티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모 시장님, 돌아가신 시장님 아드님 때문에 MRI가 직권해 아니네 막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의료에서는. 예,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돈은 내가 뭐 돈이 의사한테 돈이 가져와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안전하게. 아까 치료를 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이게 우리가 오래 못 가요. 서스테이너블 하지 맞아요. 않습니다. 내가 제3지국에 있는 사람을 치료를 해줬어. 그럼 나도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받으면 제가 한두 번 하다가 뭐 전부 다 국경 없는 의사의 소속 의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말아요. 그렇게 관둔 게 굉장히 많은데 돈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돈을 만약에 리비아에 있는 환자가 나한테 돈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리비아에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송금 수수료 생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환전을 해야 돼요. 이러면 다 의료비 아닌 걸로 미들맨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러지 말고 거의 스테이블 코인처럼 요즘 스테이블 코인 하도 사고가 많이 나는 바람에 그런데 아주 최소한의 깨집비만 가지고 의료비가 거기서 1,000원을 지불하면 의사가 한국에서 1,000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990원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은행이 100원 떼어가고 누가 100원 떼어가고 뭐 이러면 리비아 은행에서 100원 떼어가 한국 외환은행에서 100원 떼어가 뭐 이러면 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의료에 오롯이 쓰이도록 최선의 비용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의료 기술에 대한 어떤 프로이드가 안 생기도록 그 의료 사기 이거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역시 블록체인으로 트랙 레코드가 다 확인되도록 해야 됩니다. 의사도 믿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굳이 3가지를 말씀하시니까 돈, 인포메이션,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통신 기술이죠, 뭐 통신. 아까 에베레스트에서도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세계 어디 가도 문제가 없겠어. 통신은.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